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해가지고 자, 1주택자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 60%로 특별공제 3억까지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정책이 하나 나왔어요. 2022년 6월 16일 뉴시스 기사입니다. 자, 1주택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 60%로 특별공제 3억까지 해서 자, 밑으로 내려보면 자, 윤석열 정부가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2022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던 방침을 바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추기로 했대요. 그래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45% 낮추고 100% 적용하는 종부세는 60%로 하향 조정한다. 나와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 낮추되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였는데 60%로 낮춰준대요. 그럼 우리는 저도 다주택자니까 우리라고 한 거예요. 자, 다주택자는 자, 작년보다 그냥 이 계산상으로 봤을 때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자, 작년보다 종부세가 4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여기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서 자, 원래는 11원까지 세금을 안 냈었는데 14억 원까지 세금을 종부세를 안 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주택자가 자, 지금 양도세 중과 절세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다주택자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절세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절세 매물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 종부세 부담 때문이에요. 종부세 부담. 종부세가 부담돼서 이참에 양도세 절세 줄 때 팔자.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절세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종부세 부담 때문에. 근데 종부세 부담을 지금 낮춰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자,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집값을 2억 원, 4억 원 이렇게 금매로 내놔도 집을 살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서 현금 부자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가격을 계속 내려서 지금 서로 가격 경쟁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서로 가격 경쟁하면서 가격을 계속 내려서 지금 팔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어차피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 매물만 쌓여가지고 거래가 안 된 상황에서 괜히 집값만 크게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정부는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것도 하기 싫어하고요. 폭락시키는 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둘 다 문제가 돼요. 둘 다. 그냥 가격이 안정적으로 한 물가 상승 정도만 올라가는 정도로 그게 올라가게 만들고 싶어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이 크게 쌓여가지고 혹시나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연출되는 것을 또 무서워합니다. 그죠? 왜냐면 그게 다시 예를 들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대출을 갚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금융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매물이 쌓이면서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놔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매물을 줄여줘야 되겠죠. 예. 어차피 안 팔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팔려고 막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 다주택자들한테 이 매물을 다시 들어가게 할 수 있게끔 혜택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종부세를 40%를 낮춰줍니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생각하겠죠. 자, 어차피
내가 집값을 금매로 지금 2억에 내놨는데도 안 팔려. 그럼 3억에 내놓을까? 3억을 더 떨어뜨려 내놓을까? 그래도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럼 4억에 내놓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 종부세를 내려준다? 그럼 종부세가 부담이 안 되니까 이걸 어차피 안 팔리니까 더 들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절세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이 정책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방어를 할 수가 있다. 네.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방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종부세 를 경감해 주는 게 다주택자들. 자, 그러면 여기 뭐냐면은 다주택자가 무서워하는 건요, 자, 금리가 아니에요. 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리가 1, 2% 오르는 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세금이 수천만 원, 세금이 훨씬 커요, 이 금리보다. 제가 다주택자라서 아는데 대출 이자 1, 2% 오르는 것보다 세금 뭐 수천만 원 올라가는 거 또는 수억 원 올라가는 거, 이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무서워하는 건 금리 인상보다 세금이에요, 세금. 아시겠죠? 근데 이 다주택자가 무서워하는 이 세금을 지금 40%나 지금 경감을 해준다는 거죠, 종부세를. 그죠? 자, 그럼 다주택자는 어떻게 돼요? 야, 세금이 무서웠는데 세금을 절감해 준다고 하네? 자, 그러면 집 싸게 팔 이유 없지, 지금. 좀 더 들고 가자. 이런 다주택자가 분명히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집값 하락을, 지금 집값, 서울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 방어를 이제 해줄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게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이제 매물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집값이 폭등하냐? 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자, DSR 규제로 인해서 매수자들이 대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DSR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자, 매수자가 지금 현금 부자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의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수준을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금리까지 오르고 있으니까 부담이 돼요.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매수자도 어차피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이 경감돼서 그 매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크게 폭등한다? 그러진 않을 거다. 왜냐? 매수자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거래 절벽. 네. 다주택자는 싸게 안 팔려고 하고, 집을 살려는 매수자는 비싸게 안 살려고 하고, 그래서 거래 절벽 상황이 이렇게 계속 유지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생애 최초 LTV 상한 지역 집값 소득 상관없이 80%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2022년 6월 16일 기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이나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니까 지역이나가 뭐냐면 규제 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든 규제 지역이 아니든 그거 상관없이, 또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을 전망이에요. 자, 그래서 규제 지역 집도 생애 최초 땐 LTV 최대 80% 한도 유고원으로, 여기 읽어보면 우선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상한이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 완화된다. 우대 LTV 적용 시 부여되던 현행 4억 원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늘어난다. 자, 그래서 이렇게 80%를 해준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다? 자, 이게 LTV를 아무리 80%로 해준다고 해도, 자, DSR 규제에 걸리면, 내가 소득이 작아서 DSR 규제에 걸리면
이 LTV 최대 80%까지 지불 받을 수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DSR 규제가 너무 강력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의미가 없다. DSR 규제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더 강화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는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해서 1억 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냥 생색내기용.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DSR 때문에 담보대출을 많이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여기를 여기 보면 정부는 DSR 규제가 LTV 완화 효과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DSR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장래소득 반영 방식을 개선한다. 장래소득을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래소득을 반영한다고 해도 자, DSR 규제로 인해서 LTV 뭐 최대 80% 최고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극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드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DSR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DSR 규제로 인해 대출 완화 정책은 이러한 대출 완화 정책은 매수세를 살리는 한계가 있다. 예.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 대출을 최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매수세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전세대출은 제외가 됩니다. 전세대출은 제외가 돼요. 그 다음에 6억 원 이하 주택 보금자리론 대출은 제외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앞으로 시장의 수요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전세대출은 제외가 되니까 전세대출은 본인이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실거주자는 일단 전세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전세대출은 많이 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 6억 원 이하 주택 보금자리론 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해 주니까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매수는 몰릴 거예요. 매수는 몰릴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 이렇게 시장이 흘러갈 것이다.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또 전세로 많이 몰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가 딱 생겼죠. 최근에. 자, 전세로 많이 몰려서 가려고 했더니 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대출 금리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사를 보면 자, 2022년 6월 21일 자, 조선비즈 기사인데요. 자, 전세대출 금리도 고공행진. 차라리 무주택 월세로 살겠다 늘어.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상단 연 6%까지 치솟아. 해가지고 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금리가 한꺼번에 오르면서 월세로 갈아타는 가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전세대출을 받는 것보다 월세로 사는 게 부담이 더 낮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세대출 받아서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 내는 게 더 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세 대출 이자보다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실거주자 중에서 전세 살려고 하는 사람, 세입자, 그러니까 전세를 살려고 사는 사람, 전세를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전세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전세를 살아서 뭐 매매를 한 것처럼 시대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시대 차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는. 그죠? 전세는 내가 뭐 5억이면 5억을 전세를 놓고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5억을 주고 전세 만기 때 5억을 받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차익 개념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어차피 새 들어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월세로 살 건지 전세로 살 건지를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려고 했더니 예전에는 대출 이자가 쌌어요. 금리가 저렴해가지고 전세 대출 이자가 싸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많이 갔었는데 이게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대출 이자가 오르다 보니까 자, 시중에 나온 월세보다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를 사는 게 더 비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한다? 세입자들은 나는 어차피 전세나 월세나 둘 중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다. 그럼 월세가 더 저렴하니까 당연히 월세로 가겠죠. 네. 그죠? 그래서 월세 또는 준전세는 뭐냐면요. 준전세는 보증금이 크고 월세가 낮은 거. 네. 그거를 준전세라고 합니다. 아무튼 월세예요, 월세. 이것도 월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월세나 준전세로 가게 돼요.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란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세 대출 이자도 당분간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월세나 준전세로 가려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게 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당분간은 전세보다는 세입자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나 준전세를 원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전세를 시장에 전세 만기가 돼가지고 전세를 시장에 내놓으려고 했더니 전화 오는 것이 그거 다 준전세로 좀 해주면 안 되냐. 예, 보증금 높게 하고 좀 월세로 나머지는 월세로 이렇게 바꿔서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런 세입자들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보다는. 예, 그렇게 지금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자, 세입자들이 자, 고가 전세는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은 자, 여기 써볼게요. 자, 고가 전세는 자,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대출 이자도 많이 내야 되겠죠? 대출 이자도 많이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이 고가 전세는 대출 이자 이렇게 많이 내느니 그냥 준전세나 월세로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준전세나 월세로 많이 가게 될 겁니다. 고가 전세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일단 전세를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자, 아시다시피 임대차법 통과 이후에 2020년 7월 달에 임대차법 통과 이후에 전세값이 폭등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원래 기존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 임대 전세 만기가 됐을 때는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겠죠. 전세 가격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3억에 살았는데 지금은 7억이 됐다. 6억이 됐다. 이렇게 100% 올랐다고 해볼게요. 6억이 됐다. 자,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 만기 때 얼마를 올려줘야 돼요? 3억을 올려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3억을 지금 모아놨으면 괜찮겠지만 3억 모으기가 쉽겠습니까? 월급쟁이들이. 그죠? 3억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 3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대출이자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대출이자가 부담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전세나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이 3억 원에 맞는 나는 그냥 대출 안 받을래. 그리고 월세 내는 것도 싫어. 지금 현재 보증금 난 3억 그대로 있는데 그건 내 돈인데 대출 받은 돈도 아니고 내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에 맞는 3억에 맞는 전세를 찾을래. 전세를 찾을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저가 전세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지금 그 3억의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자, 서울 그 전세값이 6억이 됐어요. 그러면 경기도에 내가 그 서울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경기도에 3억짜리 전세를 찾아가지고 글로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여기 서울 중심이요. 서울 중심, 그 다음 뭐 경기도, 뭐 인천,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인천, 여기 서울 중심, 경기도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 앞으로 자, 그 8월달에 계약갱신 청구,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를 했던 사람들이 전세 만기가 되는 시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세 만기 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다시 살려고 하면 월세나 준전세를 살아야 돼요. 근데 그냥 나는 그 보증금 가지고 월세 내기 싫고 대출 받아서 대출이자도 내기 싫다. 그냥 딱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는 전세를 얻으러 가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이제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외곽에 있는 사람은 경기도로 밀려나고, 이런 식으로 자, 밀려날 거예요. 또는 인천으로 밀려나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밀려날 거다.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서울 중심일수록 월세 수요가 많을 거다. 왜냐? 전세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울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서 수도권 외곽으로 갈수록 어떻게 한다? 여기는 전세값이 싸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내가 서울에 갭 투자를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전세가 나가겠어요? 세입자들은 뭘 원한다? 지금 준전세 아니면 월세, 그러니까 월세를 원해요. 근데 나는 전세를 놔야 돼요. 이게 매치가 안 맞죠? 미스매치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여기는 갭 투자가 들어갈 수가 없다. 갭 투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수도권 외곽은 그나마 여기보다는 여기서 서울 중심에서 너무 비싼 전세 때문에 밀려서 내려온 수요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도 전세 가격이 이제 그 전세 수요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수도권으로, 그럼 여기도 이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전세 수요로 인해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세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다시 수도권 외곽도 어떻게 된다? 자, 월세화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다. 앞으로 월세화가 점점 중심에서 시작돼 가지고 외곽으로 점점 퍼져나가게 된다. 앞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들이 전세를 끼고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 있죠. 그 수요가 전세를 놓으려고 하니까 전세가 잘 안 나갈 수밖에 없죠. 월세를 얻으려는 세입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갭 투자들이 투자를 못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서울 수도권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